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네, 오늘 나갈 차례가 87페이지 합병 나갈 차례입니다. 새로 왔죠? 새로 왔죠? 있었어요? 오늘 처음 보는 기분 들지? 네. 자, 합병 보도록 하죠. 합병이란 정의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합병한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입니다. 말 그대로 합병은 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측량 안 하는 대신에 토지 이동 조사라는 걸 실시하는데, 토지 이동 조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합병의 제한에서 합병을 하려면은 10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합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합병한다는 얘기는 이제 두 필지가 하나의 필지를 합치는 거죠. 합병하기 위해서는 1필지가 될 조건을 당연히 갖춰야지 합병할 수 있으므로 그 10가지 요건 중에서 6가지가 1필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먼저 나온 것이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거 배운 기억은 나세요?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 지번 부여 지역 동일해야 되고, 지목도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역시 동일해야 되고,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축척까지 같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등기여부까지 동일한 게 하나의 필지를 인정하는 것이 여기 1필지 성립 요건인데, 이 요건 그대로 들어오고 여기다 4가지만 더하면은 합병 요건이 만들어집니다. 4개는 보기 있는데도 답은 안 돼요. 너무 쉬워서. 교재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의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첫 번째 나온 것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른 경우 합병할 수가 없고, 두 번째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합병할 수가 없으며, 세 번째 등기된 토지 등기되지 않은 토지도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여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하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으며, 축척이 다른 경우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6가지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건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나머지 4개만 주의해서 보시는데, 7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합병할 때는 권리상으로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합병이 가능하고, 전세권 합병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임차권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합병이 가능하되, 이 지역권의 경우는 승역지 지역권만 의미하는 것이고, 유역지란 말은 나와서 안 돼요. 여기 합병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실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5개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는데, 아직 민법 어디쯤 들어갔나요? 지사권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합병하는 원리 몇 가지 원리밖에 없더라? 5가지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까지 합병할 수 있고, 이건 합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저당권이 있나요? 없죠. 저당권 합병이 못하는 게 원칙이고, 압류나 가압류도 합병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합병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가등기도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역지와 반대로 유역지 지역권 합병을 허용하지 않으며, 뭐 환매 등기, 경매 개시 등기 등등등 합병을 못하는 게 기본 틀이에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은 이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 원리만 합병할 수 있더라? 5가지 원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까지 합병할 수 있고, 이외에는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은 저당권이 있지만 여기는 아직 설명 안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저당권은 배우셔야 돼요. 민법에서 배우고 들어야지 공부가 되니까, 지금은 그냥 5가지 원리 합병할 수 있고 나머지 합병할 수가 없다. 그럼 이 맞는 걸 외울래요? 나중에 5개를 외울래요? 네, 이게 신상이 유익하겠죠. 5개 외우고 넘어가시는 것이 나름대로 요령이 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파트고, 요건 여기만 나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등기법 들어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세분할 때 이 권리 가지고 나누니까 잡아 놓으시면 지적법에서 한번, 등기법에 한번 2번 써먹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8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 공모상 지목이 같다 하더라도 일부 토지 실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의 경우도 합병할 수 없다까지 설명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두 필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필지가 여기도 지목이 전, 여기도 지목이 전입니다. 두 개를 합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의 경우 합병은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는 임의사유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두 필지 합병을 하든 말든 요거는 소유자가 재량껏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에 예외적으로 5번 땅 합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요만큼에 대해서 집을 짓게 되면 여긴 지목이 뭘로 바뀌어야 되나요? 대로 바뀌어야 되죠? 요쪽 5번 땅, 6번 땅 가정하고 5번 땅의 경우는 지금 일부가 용도가 달라져서 지목이 대로 바뀔 땅이 있게 됩니다. 그럼 5번 땅만 놓고 보게 되면 이 필지는 지목이 달라져서 1필지가 안 되니까 분할을 해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5번 토지는 분할할 토지고 5번, 6번 같이 놓고 보면 합병할 토지인데 지금 요 사례에서 분할은 지난주 배운 내용 남아있지 않겠지만 요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뭐라고요? 의무사항이에요. 1필지 중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60이라는 분할 신청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지금 합병은 임의사유고 분할은 의무사항일 때 의무사항이 먼저일까 임의사항이 먼저일까? 의무사항이 먼저니까 합병할 토지 안에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선 분할해야 되고 후에 합병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분할하기 전까지 합병은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순서는 뭐가 먼저래요? 선분할 후 합병 순서가 순서입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다만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원칙은 선분할 후 합병이 원칙이지만 다만 합병과 분할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인정해 줍니다. 그럼 동시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먼저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을 토지에 있을 때에는 분할이 먼저인 거지 합병이 먼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8번 옆에다 써놓을 말이 있겠네요. 원칙 써놓으시고 선분할 후 합병 써놓으신 다음에 예외 규정은 동시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시게 되면 그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요 두 개만 넘어가시면 요거랑 넘어가시면 이제 큰 어려운 건 없어요. 9번의 경우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는데 공유 토지일 때는 지분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까지 같아야 합병을 인정해 줍니다. 지분 다르거나 주소가 달라도 합병은 허용하지 않고요. 10번째의 경우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 정리, 경지 정리 또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도 합병을 허용하지는 않는데 이 사업 시행적 안과 밖도 합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적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작성하는 장부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배울 때 사업 시행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더라.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이 원칙이 500분의 1로 갑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축척이 50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줄여서 사업 시행적 안과 밖도 합병할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내고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 합병할 권리 알고 있느냐? 요거하고 요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선분할 후 합병이 원칙이 돼 동시 신청은 가능하다. 요거만 넘어가시면 합병은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런 대상이 있을 경우 원칙은 토지 소유자 합병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 물어보는데 원칙은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합병을 하든 말든 임의사항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뭐가 따라 붙어요? 예외. 예외 규정은 두 가지가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라는 얘기는 아파트 대지가 되겠죠. 공동주택부지하고 도로나 하천 제방 등 공공용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합병 신청을 하의한다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합병은 원칙이 신청 의무는 없지만 예외 규정이 크게 공동주택 부지의 공하고 공공용 토지의 공 두 개 공일 경우는 의무 규정이 따라오는데 이 공공용 토지 지목이 총 몇 가지가 있느냐? 11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11가지. 나중엔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게 해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공동주택 부지와 공공용 토지일 경우는 60일 내 신청 의무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목은 나중에 다 암기시켜드려요.
도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가 있고, 공원이 있고, 공장용지가 있고, 체육용지에서 11개에 해당하는 지목일 경우는 의무가 따라오는데, 이렇게 11개 지목을 앞글자 따서 쭉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따지신 분이 계시더라고. 하천은 천 아닌가요? 왜 하라고 써놨나요? 물어보시는데 지금 지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어떤 게 옛날 배우다 보니까 그냥 하라고 썼는 거지, 그게 싫으면 그냥 도천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요 11개 나중에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길 바래요. 원칙은 합병은 의무 규정이 아닌 게 원칙이 돼. 의무상 몇 가지 있더라? 두 가지 크게. 공동주택, 부지하고 공공용 토지일 경우는 60일 내 의무 규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므로 주의하시고요. 합병하게 되면 측량 실시한다고 배웠나요? 측량 실시하지 않죠? 예, 그러면 합병할 때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까? 합병할 때 지번은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간다 배운 게 있고, 합병은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합병할 때 경계 바뀔까? 합병하면 경계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좌표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면적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네, 그럼 내년에 또 보게 되고 저를 합병하게 되면 면적, 경계, 좌표 다 바뀝니다. 측량 안 한다면서요. 측량 안 하는 거하고 바뀌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만 그려보면 됩니다.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5번 땅의 경계가 여기 5번 땅 경계죠. 합병하기 전에는 합병해버리게 되면 가운데 필요 없게 된 경계는 지워지고 5번, 6번 땅 지워지면서 여기 5번 경계로 바뀌어버립니다.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경계는 어떻게 해라? 쓱싹쓱싹 말소하게 되고, 또 합병하기 전에 5번 좌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6번 좌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가 합병해버리게 되면 가운데 좌표는 없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뀌니까 좌표도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하게 됩니다. 면적의 경우는 5번 땅이 100제곱미터, 6번 땅 100제곱미터일 경우에 더하게 되면 이로 넘어가면서 얼마가 될까? 더해서 5번 땅이 200이 되겠죠? 참 어려운 수학이죠? 자, 그래서 면적은 합산해서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합병하게 되면 경계 어떻게 정하고,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하게 되어 있고, 좌표도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것은 말소하게 되어 있고, 면적은 더해서 커짐으로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럼 칠판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가운데 경계가 말소가 됩니다. 말소할 당시에는 쓱싹 지울까 아니면 화이트로 깨끗하게 지울까? 합병을 하면 경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울 때 쓱싹 지울까 화이트로 깨끗하게 지울까? 누가긴 한번 해보자고. 쓱싹 지울까 화이트로 지울까? 예, 쓱싹 지우는 적을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딱 봤더니만은 6번 땅이 지워지고 경계가 지워졌죠? 이건 감각적으로 뭐 했다? 합병했다고 아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토지가 언제 합병이 됐는지 궁금하더라요. 그럼 어딜 열어봐야 될까요? 토지대장. 네, 어디 열어본다고요? 토지대장 보게 되면 토지이동 사유란 칸이 있어요. 그 토지이동 사유 칸에 몇 년, 몇 월, 며칠 6번 땅과 합병이 됐단 말이 나옵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장부의 세트가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 같이 등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등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면상에서 경계가 지워지게 되면 왜 지워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장에다가 다 적어주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떼어서 얘가 언제 합병이 됐는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합병은 이게 내용이 되므로 여기서 많이들 빠져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합병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는 알아요. 합병하면 경계 바뀝니까? 아니요. 좌표는 아니요. 면적은 아니요. 그러는데 다 바뀌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처리 절차 한번 간단히 읽어보자고요. 맨 밑에 1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때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 면적을 한다. 페이지 88페이지에 중간에 처리 절차 4번입니다. 찾으셨어요? 따라서 면적 측정이나 지적 측량은 요하지 아니하고 합병 요건 몇 가지 있었나요? 10가지 있었죠? 위에 아까 합병할 때 10가지 요건. 그 요건에 충족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조사라고 부르는 게 합병할 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은 어떤 거 부여해라. 합병할 때 순순히 지번으로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지번은 배운 거니까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지목 변경도 측량하지는 않아요. 그럼 나중에 지목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조사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지목 하나 달랑 바뀌니까 지번도 안 바뀌고 경계도 안 바뀌고 좌표도 안 바뀌고 면적도 안 바뀌다 보니까 시험 내는 것은 지목 변경 대상 토지밖에 안 물어보므로 대상 토지만 잘 세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오른쪽에 대상이 나온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 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요거죠. 여기는 지목이 전이었지만 형질이 대로 바뀌게 되면 지목을 대로 바꿔지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요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고, 두 번째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도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토지가 용도가 바뀌던 건물의 용도가 바뀌던 지목이 바뀌는 대표적 사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의 사례가 시골에 가게 되면 폐교된 학교 용지로 존재하다가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교육 시용이 임대를 줍니다. 그럼 이제 입찰로 임대받아서 야영장 등을 조성하게 되면 지목은 잡종류로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실제로 지금 제가 아는 분도 경기도 가평 쪽에다 폐교 하나를 얻어서 현재 살고 계신데 1년에 그 2년인가 1년인가 그 사용료가 입찰 들어갔더니 2천만 원이래요. 본인이 따셨는데 비싼가요? 조금만 생각해 봐야지. 2천만 원, 1년 동안 2천만 원이 비싼 것 같지만 이 서울에서 보증금 내고 아파트 월세 들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만만한 거 아닐 텐데요. 맨 처음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이제 막막하더래. 일단 정년퇴임 하신 다음에 할 게 없어가지고서 뭘 할까 해서 일단 서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건강이 별로 안 좋아져서 근데 폐교를 얻어가지고서 본인이 2천만 원이면은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니까 한 4, 5억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씩 따져보니까 한 20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닌가? 1년이면은 2천만 원이면 10년이면은 2억 아닌가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 생활하게 들어가셨는데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학교니까 풀도 무성하게 자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뒀는데 운동장이 있고 수도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 캠핑하러 할 수 있냐고 운동장에서. 하시라고. 땅덩어리 넓으니까 캠핑을 했더니만은 그게 소문 나가지고서 캠핑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와서 자동차 오토 캠핑 한다고 오는데 애들이 뛰어놀기 좋잖아요. 운동장이 있으니까 공놀이도 할 수 있고 또 화장실 다 구비되어 있고 또 수도가 있으니까 바비큐 해 먹어도 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은 또 은근히 터스려 부리거든요. 외진 들어오면은.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한두 사람이 와서 이제 고기 고먹다 남기고 간 고기 이거 드세요 그러고서 주고 가더래. 그러더니만 그게 한 10집 20집 되니까 고기가 이만큼 쌓이더래요. 그래서 동네 주민을 모아놓고 불러가지고서 그냥 남기고 간 고기니까 그냥 숯불 펴놓고도 바비큐 파티를 몇 번 했대요. 그랬더니만은 그 이후로 야채나 반찬거리 사 먹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돈벌이가 나름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와서 한 5만 원만 받아도 물 쓰고 마당에 뛰어놀고 괜찮지 않나요? 뭐 삼국지 텐트 못 치는 데 가서 있는 것보단 평평한 땅에 와서 텐트 치고 수도 가서 수도 맘대로 이용하고 화장실 맘대로 이용하고 하니까 소문 나가지고서 지금은 그게 오히려 주된 사업이 됐고 부식거리는 사 먹은 적이 없대요. 주말에 한 번씩 바베큐 파티 하니까 동네에서 온갖 주민들이 상추, 배추, 고추 그냥 안 갖다 주는 게 없다 하더라.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그냥 캐다 먹으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무 밭이 나가가지고 캐오면 그걸로 끝난다 하더라고. 본인들 먹으려고 심어놓은 거 농민들 다 못 먹으니까 그냥 밭에 놔두잖아요.
먹을 만큼 먹고 그냥 팔 거 양 안 되면 나도 뭐 가서 그냥 뜯어오고 캐오고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생활이 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나중에 삶의 방법이 될 것 같더라고. 저도 인생 목표는 이제 이거 할 때까지 하다가 제 몸에 삼척 가서 중개사무실 조그맣게 내고 주말에 펜션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월화수목금은 월화수목까지는 중개업하고 금토일은 펜션 사업해서 먹고 사는 게 혹시 제 낙인데 펜션 사업하는데 의외로 강원도 쪽에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면은 저 방 10개만 돌리면은 한 달 버는 게 5천만 원 가까이 벌더라고. 그것도 현찰로. 그래서 나중에 겨울에는 손님들이 없잖아요. 여름에 6, 7, 8월 세 달 버는 게 거의 뭐 1년이면 수익이 한 1억 가까이 된다. 방 빌려준 값만. 못 믿겠죠? 따져보면 돼. 방 한 칸에 보통 10만 원 잡으면은 민박 한여름 피서철에 방 10개만 돌리면 얼마인가요? 하루에 100만 원 아닌가요? 여름 한철 놀러 간다 그러면은 6, 7, 8월 중 한 달 빼고 60일만 돌린다 할지라도 6천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만 있어도 사는 거 충분히 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겨울철 가면 방이 팽팽 벼 있다 할지라도 여름철 한철 벌어놓은 게 있어서 또 세금 내나요? 다 현찰이니까 카드 전표 끊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아주 그냥 알차게 사는 게 강원도 주민들인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순간 반짝하더라고. 야, 이 나이 먹어서 이거라도 해야지 먹고 살지. 이거 나이 뭐 젊은 사람들 복덕방에서 못 이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인생 목표인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로 보아 증업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서 논점이 생기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이죠. 누가 신청할 때만 사업 시행자 신청할 때만큼만은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 특례 규정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써먹을 테니까 하나 참고하고 넘어가시고요. 절차 보게 되면 이런 대상 토지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첨부서류 안 보셔도 되고요. 처리 절차 보게 되면 지목 변경이 있는 경우는 지번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경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좌표 안 바뀌고 면적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낼 게 없는 것이고 내게 되면 대상 토지밖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대상이냐 이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나중에 대상 위주로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를 토지는 해면 위의 전국토를 토지로 봤었는데 토지가 존재하다가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더 이상 토지가 아니게 되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가 바다가 되면서 더 이상 토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 대상 토지를 끄집어내게 되면 대상 토지의 경우는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또는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 그럼 이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제 말소가 들어가는데 절차는 좀 특이합니다. 이런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 대상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와서 신청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알려주게 돼 있고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의무적으로 등록 말소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며칠 내 신청하셔라. 60일이지만 바다가 된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9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토지 소유자 제정신이면 90일 내 신청하러 갈까요? 지금 땅이 바다가 되어서 재산이 다 날라갔는데 신청하러 갈 일은 없겠죠? 그럼 제정신이면 어디가 있을까? 열받아 한 잔 먹으러 와 있을 거야 아마. 그럼 신청하러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죠? 이때 신청 안 하게 되면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럼 말소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90일 내에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더라. 그럼 신청을 통해 말소하던 직권으로 말소하던 수수료는 무조건 면제해 줍니다. 수수료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 공모를 말소를 해줘야 돼요. 말소할 때 지적 공모 정리 수수료가 있는데 수입 증지로 납부합니다. 그럼 합병을 하던 분할을 하던 대장을 고쳐야 돼요. 고칠 때 내는 수수료가 뭐라고요? 지적 정리 수수료.
뭐라고요? 지적정리 수수료를 내게 돼 있는데 땅이 바다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돈 내라 그러면 열받을 테니까 면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은 하나의 토지가 전부 다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나머지 땅만큼은 놔둬야 되니까 분할 측량이 들어갑니다. 이제 측량 수수료도 면제가 돼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누굴 위해서?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돈 받으러 누가 가야 돼요? 공무원이 가야 되죠. 땅 주인 어디가 있어요? 열받아 술 먹고 있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는 소주병을 한 대 터질 걸 대비해서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서 돈 받으러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생각이에요. 이게 더 가깝지 않나? 맞죠? 땅 주인 열받아 술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돈 좀 주세요. 돈 받았다 그러면 한 대 줘 터지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수수료 받지 말아라. 이게 어쨌든 규정인데 우쩍한 얘기고, 지금까지 말소할 때 며칠내 신청했나요? 다 60일이지만 요거만큼만 90일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말소가 끝났습니다. 말소가 끝났는데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바다가 다시 토지로 올라오게 되면, 토지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등록을 다시 해줘야 돼요. 등록하는 것을 회복 등록이라고 부르고, 회복 등록할 당시에는 이때는 지적소관청 회복 등록을 실시해주며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청에서 말소 당시의 자료나 또는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대로 회복을 해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의할 점이 말소는 며칠에 신청했나요? 90일이지만 여기는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20회랑 20일에 두 번 낼 때 토지가 바다가 된 이후에 회복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90일 안에 회복 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항상 똑같은 건 답이 안 돼요. 다른 걸 문제 낸다 보니까 여기는 의무 규정이고 여기는 기한이 없어서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말소할 때는 며칠에 신청하시고 90일 내 가시되 회복 등록은 신청 기한이 없다. 두 개 주의해서 비교하실 부분이고, 말소가 끝나도 회복이 끝나는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그 결과만 통지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여기는 보기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두 개만 구별하시면 돼요. 말소할 때 며칠에 신청? 90일. 회복 등록은 기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회복 등록할 때 의무 규정을 주지 않았을까?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내 토지가 바다가 된 이후 다시 회복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내 땅이 아니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토지 이동 나오는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토지 이동은 누가 다 신청했나요? 토지 소유자가 다 했죠. 근데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지역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파트도 쬐끔은 중요한 파트인데 올해도 시험에 걸고 들어왔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이 시행된 경우는 모든 것은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따라오는데, 하나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청할 의무, 둘로 세분하는 것이 이게 분류 기준이에요. 하나는 신고할 의무, 또 하나는 신청할 의무, 둘로 세분하는데, 신고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대해서 착수했다거나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사업이 완료가 된 경우는 해당 사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사업을 착수를 하든 변경을 하든 완료가 되든 며칠 내 신고하실 것? 15일 안에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착수 신고도 15일 내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계획 변경이 생겨도 15일 내 신고하시고, 사업이 끝나도 15일 내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란 건 사업의 진척 현황 알리는 것이 신고인 것이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에 따라 토지들이 바뀌게 되면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 시행자 하셔라 이 뜻이에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강의실이 전부 다 논바닥입니다. 답인데 여기다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은 나중에 공법상 잘 배우시겠지만 미개발지를 처음 개발할 때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한번 개발된 걸 또 개발할 때가 정비사업 중 도시
정비사업 중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신개발이 쉬울까 재개발이 쉬울까? 신개발이 쉽겠죠. 그래서 더 많고 그래서 항상 앞에 쓰는 게 도시개발 사업 등이 따라 붙는 거예요. 말뜻 이해 갔어요? 그럼 안 갔나 보다. 항상 사업의 왕초가 도시개발 사업이란 얘기예요. 한번 개발된 걸 또 개발할 때가 뭐라고 부르고? 재개발. 새로 개발하는 것을 신개발. 그럼 신개발이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 쓰는 거예요. 처음 개발하는 거니까. 한번 개발된 것을 다시 개발합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디가 더 많을까요? 재개발이 많을까요?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입주민들 80% 동의받아야 되고 여기다 투쟁이라고 써보시고 또 으쌰으쌰하고 화염병 들고 다닐 텐데 이게 편할까? 토지 보상금 싹 주고 그냥 내보낸 다음에 그냥 싹 밀어버리는 게 편할까? 이게 편하겠죠. 그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원하진 않아요. 왜? 보상금도 많이 줘야 되지. 제대로 안 주게 되면 또 으쌰으쌰 꼭대기 올라가서 화염병 들고서 올라오면 죽어 그러고서 나 난리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은. 왜?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만 임차인들이 많이 보상 못 받으니까 그건 권리금 주고 세대가 장사하고 있는데 재개발 된다고 싹 나가라 그러면 권리금 누가 보호해 줄 거예요 이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재개발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논바닥인 땅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사업을 착수를 하겠네요. 우리말 못 알아들으세요? 수화를 할까 이렇게? 자, 그럼 사업에 착수를 하겠죠? 그럼 착수 신고도 며칠 내 하시고? 10월 내 하시고 그럼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계획이 변경이 생깁니다. 변경 신고도 10월 내 하시고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완료 신고도 10월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 토지 논바닥이 뭘로 바뀌더라? 다 대로 바뀌었잖아요. 집 지으려고. 그럼 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답이 대로 지목 변경이 생겼네요. 그 지목 변경을 따로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사업의 신청 현황이고 토지도 신청하라는 얘기는 그동안 배웠던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를 별도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누가 하실 것? 사업 시행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의무 규정이 신고와 신청이 하나의 별개예요. 별개로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신청을 이 토지동 신청을 가름해 주는 경우 한 차례가 있습니다. 가름해 주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서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 환지가 수반이 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환지가 수반될 때만 가름할 수 있고 역으로 의해서 환지가 수반이 안 되는 경우는 가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가름할 수 있느냐? 아직 도시개발사업 안 배우셨는데 환지가 있는 경우는 환지 계획서가 사업 완료 신고할 때 따라 들어갑니다. 그 옛날 땅하고 바뀌는 땅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고 환지 수반이 안 될 경우는 바뀐 땅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별도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름하는 게 무조건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가름한대요? 환지가 수반될 때만 가름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또 한 지문 출제했고 또 하나 나왔던 지문은 이 토지동에 따른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다가 파산 망합니다. 파산 시의 경우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망했을 경우에 이때는 이 주택에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입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IMF 당시에 아파트 건설업자가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할 자가 없다 보니까 그때 넣어준 지문이에요. 그래서 파산 시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나게 되면 토지이동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시기도 잘 물어보는데 토지이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 된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입니다. 준공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들어왔는데 준공의 뜻이 뭘까? 사업이 시작 끝. 그건 착공이라고 부르고 준공은 사업 끝난 시기예요. 사업을 끝난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준공이란 말 쓰는데 공법공부하게 되면 사업 끝난 시기로 보는 것이 세 가지 표현이 다릅니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부르고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고 부르고
건축법, 주택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사업을 통칭해 부를 때를 준공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준공은 공사가 끝난 시기입니다. 끝났을 때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럼 이때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토지 이동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만큼은 공사 끝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가 있는 특례가 주어져요. 그래서 아까 직무변경 배울 때 전 페이지 89페이지에서 한번 가보자고요. 89페이지 맨 꼭대기 직무변경 세 번째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라졌어요.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미리 신청할 때에는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더라. 그럼 공사 준공 전에 누가 신청할 때만 사업 시행자에게만 주어진 특례 규정이다 보니까 거기 사업 시행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의 경우에 다시 책 간단히 봐드리게 되면 90페이지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신고 의무고 반가로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자의 토지 이동 신청 특례에서 요게 신청할 의무 규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신고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 며칠 날 하셔라? 15일 날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인데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시행자가 파산 시의 경우 신청할 수가 없게 됐더라. 이때 누가 신청하셔라?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준자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나온 것이 2번이 가름하는 경우인데 원칙은 신고와 신청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의무지만 가름하는 규정이 한 차례가 딱 있더라요. 언제만 가름한대요? 한지가 수반되는 경우만 가름할 수 있고 한지 수반이 안 되면 가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 신청의 제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청의 제한이란 것은 이쪽에 요거부터 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할 때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업시행자밖에 없지요. 그럼 읽어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 그럼 착수 신고되어 있고 변경 신고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사업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자 외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업 시행자만큼만은 미리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토지이동 시기가 언제이냐 공사가 준공이 된 때 있는 것으로 본다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여기 산지문 한 문제 출제했으니까 나와도 셋 중에 하나예요. 이거 나온다거나 이거 나온다거나 요거 딱 요 세 개밖에 안 나오다 보니 그 세 개만 나중에 기본서 배울 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처음 들었잖아요. 이걸 다 외워서 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1월달, 3월달 가서 점점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때 조금씩 추가시켜서 배우시면 충분히 올라갑니다. 이제 시작이죠. 공부 시작인데 한 번 듣고 다 알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네, 배우는 족족 잊어먹게 돼 있으니까 이제 본인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돼요. 공부하다가 내가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공부하는 족족 날아가네. 이거 자꾸 날아가더라도 자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다 보면 남아있는 겁니다. 중개사 공부는 머리로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뭘로 공부하셔라?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자꾸 보다 보면 나한테 각인이 돼버려요. 본 기억이 나니까. 남자분들 둘 다 결혼 안 했죠? 네. 그럼 냉장고에 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여자분들은 살림하시죠? 냉장고에 뭐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아저씨한테 살림 맡겼어요? 자, 그렇게 호박은 어디 있나요? 냉장고 없어요? 파는 어디 있고? 파도 없어요? 이런 된장 맞을. 자, 어쨌든 살림하시는 분은 냉장고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아요. 고춧가루 어디다 보관하세요? 냉동실. 참깨는 없어요. 자, 다음부터 저 뒤로 가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내가 살림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거 다 기억하고서 눈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다루니까 기억을 하는데 다루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너 빨리 하고 싶으시면 많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가 다 알게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요령인 거지
한 번 보고서 다 외워야지 그거는 불가능해요. 영어로 impossible 하니까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보다 보면 내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혜택은 좀 있겠죠. 하지만 나이 어리다고 혜택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 든 사람보다 기억력이 조금 더 건드는 것 뿐이지 나이 어리고 많고 차이점은 없는 겁니다. 보고 또 보면은 대화가 돼요. 애들 키워볼 때 아주 지금 느끼시면 될 거야. 아마 나중에 애기들 키울 때 뭐 뽀로로 틀어놓고 뽀통령 틀어놓고 막 틀어놓지 않나요? 옛날에 아기용룡 돌리 틀어주고 라이온킹 틀어주고 막 했는데 저도 어릴 때 애들 라이온킹 틀어주고 또 텔레토비인가? 텔레토비 도화지도 한 수백 장 그린 것 같네. 보라돌이 나나 뽀 이거 그리면서 나중에는 맨 처음에 비디오 틀어주고 이렇게 지금이야 뭐 스마트 기기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에 좀 비디오 틀어줄 때 한 번 볼 때 내가 빠져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다 두세 번 보니까 슬슬 따라하죠. 그러다 한 서너 번 더 보니까 뭐래요? 앞서가죠? 아닌가? 대사까지 다 외우고 앞서가잖아요. 그게 반복한 효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주 반복하시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방법들은 알아요. 근데 안 해서 그런 거니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지는 축척 변경이 따라 나오는데 축척 변경은 시험에서 거의 매회 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토지동은 양이 적고 내용이 얼마 없었지만 여기는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외울 것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많이 냈는데 지금은 큰 틀 위주로 봐놓을 테니까 너무 세분해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앞서 용어 정리할 당시에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정밀돌로 필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을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 하더라. 그럼 축척 변경 대상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할 것이고 작은 축척을 큰 거 바꿀 때가 축척 변경이며 축척은 큰 게 작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 이면으로만 껴들어오면 틀린 말이에요. 대상도면 뭐만 대상이라고요?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바꾸게 됩니다. 이 축척 변경의 경우는 이제 예전에 2011년까지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실행하되 이제 그 이후로 그걸 개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관청이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지금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한데 어떤 땅을 할 것이냐에서 밑에 대상 토지가 3개가 나옵니다. 3개 원칙인 대상인데 대상 토지의 경우는 크게 3개가 따라 나와요. 첫 번째가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로 말이 나오는데 하나의 필지가 존재하다가 분할이 자꾸 생깁니다. 분할을 자꾸 하다 보니 토지가 작아지죠. 작아져서 이 지적 공모 정리도 어려워졌고 측량도 힘들어지더라. 이 말은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정밀도로 불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안에 하나의 동지역 안에 축척에 다른 지적도가 존재할 경우에도 축척을 통일할 목적으로 축척 변경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지적 공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서 이 세 가지가 원칙인 대상인데 이 대상이 있을 경우 거치는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하고 동의 후에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칠 것이고 마지막이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원칙적인 절차는 먼저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의결 거치고 승인받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 써있기를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 써있죠. 요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이 누구를 의미할까?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도시시장의 뜻은 대도시란 것은 광역시는 아니지만 구가 있는 시. 여기서 부천시 가깝죠. 부천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소사구하고 원묘구가 있죠. 이렇게 구가 있는 시를 대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승인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써있기를 먼저 나온 것이 절차가 토지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으시래요?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시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시고 세 번째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 승인받으러 할 때 어떤 서류 가져갑니까? 밑에
쭉 따라붙은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승인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쭉 내려와야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쭉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축적 변경을 왜 하는가? 사유 하나 적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유를 적을 것이고, 어떤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지번 명세서가 들어옵니다. 사유 포함된 토지. 그 다음에 승인까지 왔다는 얘기는 먼저 거실 절차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의서 내고 의결서 가져와야 되니까 밑에 보니까 써 있는 것이 왜 하는가? 사유 적어라. 찾았어요? 그럼 사유는 이 셋 중에 하나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토지를 사업 시행할 것이냐, 지번 등 명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승인이죠. 승인. 그럼 먼저 거칠 것은 동의받고 의결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동의서하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가 따라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떤 걸 가져가는가 거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세분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청받은 시도지사 등은 그 사유를 소관청에게 통지해주면 결과는 이제 들어가는데 그 1, 2, 3, 4 안 보셔도 되고요. 절차상으로 이제 처음부터 시행 공고부터 쭉 나옵니다. 자, 이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들어가야겠네요.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거칠 절차가 시행 공고가 들어갑니다. 시행한다고 알렸는데 시행 공고는 시군구 게시판이나 독립 게시판에 20일 이상을 공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이 축적 변경은 날짜까지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날짜 그냥 못 외우니까. 날짜 며칠 이상 공고하시래요? 왜 20일일까? 공고 몇 글자예요? 두 글자니까 20일 이상 공고하실 거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고, 근데 그 다음 절차가 경계점 표지 설치란 말 나오는데,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30일 내 이 토지의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상의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경계점 설치하라는 얘기는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경계점 며칠에 설치하래요? 30일 내. 왜 30일일까? 예, 경계점 세 글자 30일로 묶어 놓으시면 날짜 안 헷갈릴 겁니다. 공고 몇 글자래요? 두 글자 20일 이상. 경계점은 세 글자 30일 이상 이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 잠깐 놔두시고, 요거 먼저 볼게요. 토지 표시 결정 3번 잠깐 지적구물 정리 잠깐 놔두시고 4번부터 먼저 볼게요. 토지 표시부터. 지금까지 축척이 작은 소축척 지적도가 있고 축척이 작은 것을 대축적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아직은 뭐 자세히 안 배웠으니까 말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그럼 지금까지 축척이 작을 당시에 지번이 있었고 지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이 있더라. 그럼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측량 실시한다고 배웠나요? 측량 안 한다고 몇 개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왜 또 하나 튀어나와서도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측량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배워놓고, 오늘도 배웠잖아요. 합병 측량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 측량하지 않는다. 그 두 개 제면 나머지 측량이 들어가는데 축척 변경도 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을 실시해서 얻는 결과는 세 가지를 얻어요.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직 안 배운 사항이니까 지번도 새로고 부여되고 그 다음에 지목도 새로 결정합니다. 축적 변경하게 되면 쉬운 사례로 1200분의 1 지적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600분의 1로 커진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바뀌는 축적 변경이거든요. 커지는 거니까.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축척이 커지게 되면 몇 배가 커졌나요? 2배가 커졌죠? 이렇게 확대 복사하기 집어넣은 다음에 곱하기 200%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축척 변경한다는 얘기는 측량을 다다시 해서 지적표를 다다시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다다시 만드니까 지번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다시 부여하는 것이고 지목도 대장상 지목이랑 실제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맞춰주는 것이며 측량을 다시 해서 경계, 좌표, 면적 다 새로 정하는 게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번도 바뀌고 지목도 바뀌고 경계, 좌표, 면적 다 바뀌나요? 네, 다 바뀌는 거예요. 지번도 깨끗하게 부여할 것이고 지목도 맞춰줬고
경계는 도면상 바뀌는 겁니다. 와닿는 게 없고 좌표는 바뀌어도 몰라요. 면적이 바뀌게 되면 면적이 커질 수도 있고 면적은 작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면적이 증가한 사람은 기분 좋겠네요. 아닌가? 기분 좋죠? 면적 감소한 사람은 나중에 왜 내 땅 줄였냐고 따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는 소유자가 설치한 요거로 측량 들어가는 거예요. 경계점 누가 설치했나요? 소유자가 설치했잖아요. 요거로 측량해서 면적 다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면적이 왜 줄었냐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소가증이 한마디 할 말이 있잖아요. 네가 네 땅 고기라고 말뚝 뽑았잖아. 그럼 할 말이 없게 막아버리려고 경계점을 누가 설치해라? 소유자가 라고 권한을 줘버린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다 바뀌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데가 뭘까요? 면적이죠. 이 면적이 바뀌고 들락날락하게 되면 득보는자 피해본이 발생해서 분쟁 생길 걸 대비해서 시행할 때는 필히 소유자 동의 받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동의 안 받고서 면적이 바꿔놨다 난리 날 테니까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와서 면적 다시 정해서 결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번도 바뀌고 지목도 바뀌고 경계, 면적, 좌표 다 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4번에 토지 표시 결정 찾으셨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고 새로운 축척에 따라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정한다. 여기만 나와 있지만 지번, 지목 다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다 바뀌게 되면 여기까지 요 보고 또 가자고요. 그럼 다 새로 정하게 되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 고쳐 쓰는 게 편할까?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럼 새로 만드는 게 편하니까 옛날 대장은 전부 다 이거 없어질 겁니다. 그럼 없어질 점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리할 필요 없으니까 굳이 그래서 그 위에 나온 것이 옛날 상 다 없어질 거니까 지적 공보를 정리한다거나 또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옛날 거로 측량도 못하게 막아버림으로 이 두 가지는 축차평년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정지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스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3번 보니까 3번에 지적공모 정리 등의 정지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지적공모 정리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지범별 주소까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럼 지금의 경우에 면적이 증가나 감소했을 경우에 이 면적이 증가한 사람 땡 잡은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되고 감소 돈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걸 대비해서 필지별 면적의 증가 감소 현황을 적는 서류를 지번별 조서를 통해서 면적 증감 처리가 들어가는 게 1단락입니다. 여기까지 1단락인데 축적 변경은 좀 양이 많아요. 이 뒤에 청산권 파트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일단 끊었다가 그 다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테이프가 다 됐대요. 여기까지 일단 1단락까지 보시고 그 다음 파트는 잠시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자 요거 마저 끝내고 쉬자고요. 네, 여기 단원이 끝나야 되니까 지금의 경우에 필지별 면적의 증가나 감소한 현황을 적는 서를 뭐라고 부르더라? 지번별 조서라고 부르는데 면적이 증가하는 사람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야 돼요. 내야 되고 면적 감소한 돈 받게 됩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돈 주고 받는 것을 세 글자로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거의 대부분 여기로 문제됩니다.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언제가 기준이고 어떻게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까지 이해하시는 것이 사실 공부인데 자 물어나 보자고요. 지금 축적 변경은 누가 시행하는 건가요? 이쪽에서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을 한다거나 소관청이 필요할 때 직권을 합니다. 그럼 축적 변경 시행 기간은 지적 소관청이란 얘기예요. 누가 시행한다고요? 지적 소관청 함정을 퐁 파놨으니까 그럼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 둘 셋 지적 소관청 그럼 함정에 퐁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청산금은 소관청이 결정하지 않고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축척 변경위원회 결정하는 게 여기에 권한입니다. 왜 그럴까? 청산금을 낼 자가 누군가요? 면적 증가한 토지 소유자. 청산금 받을 사람도 면적 감소한 토지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내고 소유자가 받을 청산금을 소관청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라 그러면은
불만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라 그래? 애기 이거밖에 안 줘. 그 불만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거 니네가 뽑아라요. 조금 이따 보게 되면 이 축척변경위원회 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반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해 갔어요? 그럼 나중에 청산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소아씨 뭐라고 하면 될까? 니네가 뽑아먹으니까 니네가 결정해. 싹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장 예민한 부분 싹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위원회예요. 축척변경 시행하는 지역 내에서 소유자 몇 명 모아놓고 니네가 위원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속해 있을 때 소유자가 이 지역 내 땅값을 다 알아요? 내 땅도 잘 모르는데 동네 땅값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나 보다. 동네 땅값 다 아세요? 대충 다 알아요? 중개업 하세요? 자, 그 직업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자, 내 땅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소관청 입장에서는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이 필지별로 가격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가격을 전부 다 조사해서 이 내역을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권한이에요. 여기서 이제 싹 머리 좋은 게 나타나는데 이 법 만든 사람 머리 굉장히 좋아요. 축척변경은 누가 시행을 해요? 소관청이 하죠. 소관청이 시행하니까 소관청이 금액 결정해라라고 권한 주면 좋은데 이제 분쟁 발생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싹 넘겨버린 겁니다. 가격만 자기네 조사해서 얼마짜리 땅인가 다 조사한 다음에 요만 싹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자료 가지고 얼마라고 결정하는 것만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사는 누가 하시고? 소관청에 넘겨주게든 넘겨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할 권한은 축척변경위원회니까 여기 뒤바뀌면 안 돼요.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에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하는 게 과정인 거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방법의 경우는 이제 지분별 조수의 증가나 감소한 면적에다가 곱하기 1제곱미터당 가격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청산금이고 청산금이 산정이 된 경우는 이 징수와 지급 권한은 소관청에 있게 됩니다. 소관청 입장에서 청산금에 대해서 내역서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알릴 목적으로 지체 없이 공고가 들어가는데 공고는 15일 이상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기간이에요. 그럼 15일 동안 공고를 할 것이며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라고서 청산금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는 면적이 증가한 자인가요? 감소한 자인가요? 증가한 자죠. 낼 때는 3개월 내 납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받을 당시엔 6개월 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낼 땐 몇 개월이고 3개월, 받을 때 6개월이에요. 그럼 내고 받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차액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차액은 누가 처리하느냐?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남은 돈은 지자체 수입, 부주객 지자체 부담하는 것이 방법인데 지금처럼 잘 내고 잘 받아가면 좋은데 불만 있는 경우에 청산금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의 신청은 어떠 할까요? 청산금 내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관청이 내려가 그랬잖아요. 소관청에 이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청산금을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니까 축척변경위원회 니네가 뽑은 청산금이 불만이 된다. 결정하시오라고 회부시켜버리게 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1월 이내에 이 일을 결정을 하고 그 내역을 다시 통지하고 알려주면 끝나는 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작년기 주문자 출제하기를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자 몇 개월 내 납부하실 것, 이의 신청은 몇 개월 내 하실 것, 괄호에 들어갈 날짜로 옳은 것은 이 문제예요. 여길 잘 내요. 기출문제가. 날짜상으로 해서 낼 때는 몇 개월이고 3개월, 받을 때 6개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절차가 청산금에 대해 납부나 수령. 납부나 수령은 소유자 입장에서 내고 소유자 받는 겁니다. 소유자 입장이 될 것이고 소관청 입장에서는 청산금 받는 것을 납부 내주는 게 조회받으니까 지급.
그러면 소유자 입장은 납부나 수령이고 소관청 입장은 납부나 지급이에요. 납부 받고 내주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아니 요건 납부나 수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내고 수령 받는 거잖아요. 소관청 입장에서는 납부 받고 돈 줘야 받은 거 아닌가? 돈 주는 걸 지급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받고 내주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경우에 축적 변경에 대해서 끝났다고 확정 공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확정 공고일이 축적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로 인정할 것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대장 지적을 정리하며 등기를 촉탁하라는 경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마무리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축적 변경인데 시험을 내게 되면 대부분 다 여기서 문제 출제합니다. 청소한금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문제 내고 들어오니까 이 파트는 잘근잘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퐁당퐁당 빠지는 데가 축적 변경은 누가 시행해요? 지적 소관청이 시행을 하는데 청산금을 결정하는 것은 축척변경위원회이지 소관청이 아니니까 달라서 자꾸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를 요게 잘 들어가 있어야지만 요게 답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축적변경 설명이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세부적인 사항 외우지 마시고 그냥 축적변경은 누가 시행하되 지적 소관청이 시행을 하되 청산금의 결정권한은 누구한테 있더라? 축척변경위원회에 있다 이렇게만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1시간 분량인데 지금까지 배운 토지이동 사유 중 가장 많죠? 아닌가? 가장 많잖아요. 많아서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거의 매회 하나씩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맞는 얘기들 되니까 나중에 여기는 잘근잘근 해서 공부해 놓으실 부분이고 잠깐 쉬신 다음에 지적 측량 쪽 94페이지 쪽 나가도록 하지요.